통장을 열어봤습니다. 6,247만 원. 3년 전만 해도 1억 3천이었는데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거야?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왜 우린 점점 가난해지고 있을까요?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습관과 태도였다는 걸. 오늘은 그 이유와 우리 부부가 다시 일어선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퇴직 후 첫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깨어나던 몸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늘 입던 작업복 대신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니 봄볕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인생의 보상이라 생각했죠. 퇴직금 1억 3천만 원. 평생 몸으로 벌어온 결과물이라 그 숫자만 봐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 정도면 여유롭게 지내시겠어요? 하던 말이 그땐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국민연금도 곧 나오고 아내 정임이와 전국 여행도 다닐 거라며 들뜬 마음으로 계획표까지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명절엔 선물도 넉넉히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 여유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몇 번을 눌러봤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속도로 쓰면 몇 년 못 간다. 퇴직금 1억 3천, 3년이 지나니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연금은 월 90만 원, 생활비는 매달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결국 퇴직금에서 꺼내 썼습니다. 처음엔 지금만 잠깐이야. 이러다 안정되면 괜찮겠지. 그렇게 위안했지만 그 잠깐이 3년을 채우고 통장 잔액은 6,247만 원만 남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특별히 낭비한 것도 없는데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외식비. 하나하나 보면 큰 돈이 아닌데 합치면 한 달에 150이 훌쩍 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죠. 그 습관이 퇴직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밤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다가 깨서 냉장고 앞에 앉아 전기세 고지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치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계획 없이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전엔 돈이 모이는 시절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니까 쓴다는 개념보다 남는 게 얼마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퇴직 후엔 돈이 빠져나가는 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골프 치러 다니고 퇴직 후 동호회에 들어가 여행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서늘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우리만 뭔가 잘못된 건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돈의 무게보다 없어질 돈의 속도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들어오면 끝이지만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결국 버는 흐름이 없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스쳤습니다. 무슨 계획이야, 아직 괜찮은데.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쪽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잔을 들고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6,247만 원. 세 자리 숫자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은 뭘로 살아야 하지?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사는 거였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연금도 있는데 왜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 그 질문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다시 현실로 불러냈습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그게 우리 인생 두 번째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3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 괜찮겠지라는 말이 저와 아내를 천천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점심 한 번쯤은 친구들과 나가서 먹고, 손주 생일이면 장난감 하나 사주고, 명절이면 고기 세트 하나쯤 보내주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평생 벌어온 건데.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 정도라는 말이 매달 매년 쌓이니 결국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하루 동안 3번이나 문자 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카드값, 하나는 보험료, 하나는 관리비, 그리고 그 밑에 자동이체 완료라는 글씨. 그 글씨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얼마가 빠져나가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도 고생했으니 써야지.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달랐습니다.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으니 전기세가 더 나오고 시간이 많으니 외식도 잦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심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번 주에 골프나 한번 치자.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사실 바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 아까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함보다 먼저 밀려온 건 자괴감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됐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직금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시작부터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평생 쌓아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버텨야 할 시간의 예산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를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 그 말에 괜히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 쓰겠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얼마 못 버티겠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랍에서 예전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월급이 꼬박 들어오던 시절, 그 시절엔 불안이란 걸 몰랐습니다. 다음 달에도 들어오니까 그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큰 안전망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후는 절약하면서 살면 되겠지.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아껴 써도 결국 바닥이 보였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90만 원은 숨만 붙어 있을 만큼의 최소한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벌 때처럼 쓰는 습관, 그리고 아직 괜찮겠지 하는 태도. 그게 우리를 천천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은 일할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하루 지출을 하나하나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손주 용돈, 병원비까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었다는 걸. 그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도 결국 남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난해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며칠째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몇 달도 못 버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던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나가볼까 해. 숟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일? 무슨 일? 요즘 반찬 가게에서 사람 구한대. 하루 4시간 정도 도와주면 된대. 그거라도 하면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 평생 고생했잖아. 그 나이에 또 일을 나가면 몸 버려.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구해보면 어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단호하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 평생 일했잖아. 젊은 사람들도 일 없다고 난리인데 내가 또 뭐 하라고? 아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표정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말은 내가 더 세게 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행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의 제2막, 여유로운 은퇴를 즐기세요. 그 문장을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유라니, 그게 다 가진 사람 얘기지. 요즘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골프 치고, 동호회 나가고, 사진 찍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놀아도 불안하고 일을 하자니 몸이 지쳤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도 또 일을 해야 한다고?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서러워졌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좀 지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반찬 가게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TV를 켜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아나. 하지만 제 말은 결국 변명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주 5일이래. 저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얼마 준대? 한 달에 한 85만 원쯤 된다고. 그래, 잘 됐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괜히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또 일을 해야 하나? 이게 다 뭐라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버텼다는 자부심,
평생 일한 피로감, 그리고 또 일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게 죄인가?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을 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름 냄새, 간장 냄새, 지글지글 볶는 소리가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그 말이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평생 제가 나가고 아내가 배웅하던 사이였는데 이젠 제가 집을 지키고 아내가 먼저 나섭니다. 무릎 아플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늘 웃습니다. 괜찮아. 점심 전에 끝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나가면 집은 조용합니다. 식탁 위엔 아침에 미처 정리 못한 반찬 그릇이 남아있고 부엌엔 간장 냄새가 은은하게 남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네. 퇴직하고 처음엔 이제 좀 쉬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쉬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움직이는데 나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요. 가끔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산기만 만지작거리다가 덮어두길 반복했습니다. 이러다 나만 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점심쯤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내가 돌아온 겁니다. 다녀왔어. 손에는 반찬 냄새가 배어 있고 피곤한 얼굴인데 이상하게 밝습니다. 오늘 어묵볶음 만들었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손 빠르대. 그 말을 들으면 입꼬리가 절로 올라갑니다. 그래, 잘 됐네. 짧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식탁에 앉아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만든 거야? 응. 남은 재료 조금 챙겨왔어. 소박한 음식인데 이상하게 더 맛있었습니다. 예전엔 돈을 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내가 일하는 그 몇 시간이 우리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느낍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집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냄새로, 웃음으로, 목소리로. 그게 다 아내가 만들어낸 온도였습니다. 사는 건 결국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구나. 그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아내가 조용히 이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한 뒤로 집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똑같던 공기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끼는 게 조금 괴로웠습니다. 그날도 오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금 이야기, 노후 준비 얘기만 흘러나왔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예전에 함께 일하던 반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우리 현장에 사람 하나 비었어요. 무거운 일 아니고 출입관리 보조예요. 헬멧 확인하고 차량 안내 정도라 괜찮을 겁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현장이라니.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밥을 먹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아, 나도 일 좀 나가볼까?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 여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 그냥 당신이 다시 활기 찾으면 좋겠어.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지가 쌓여있던 작업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안전조끼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젊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이쪽에 서서 안전모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체크하고 안전모를 안 쓴 사람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일. 크게 몸을 쓰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쑥스러웠습니다. 예전엔 현장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출입을 지키는 사람이라니 삶이 이렇게 돌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니 그 단순한 일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인데도 꼼꼼하시네요. 덕분에 현장 분위기가 좋아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별일 아닌 칭찬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근 후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냥 서 있는 일인데 그래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더라. 그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인데도 묘하게 생기가 돌았습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버틸 힘을 벌고 있는 거였구나. 퇴직 후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낮은 햇살 아래 현장 입구에서 흔들리던 주황색 조끼가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많았거든요. 취업도 늦고 혼자 산 지 벌써 몇 해. 이제야 제 길을 찾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한대.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래, 그럴 때가 됐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기쁨도 있었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이 참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6,247만 원. 퇴직한 지 3년 만에 이렇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결혼식비, 예단, 예물, 신혼집 보증금. 그중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5천만 원이면 웬만한 건 해결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숫자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은 3천만 원까지만, 한 번은 4천만 원까지 줄여봤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행에 가는 날 현금 인출기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금액을 보며 그래, 이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를 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은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 떼던 그때
처음 소풍 가던 날, 그리고 이 녀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까지. 그래,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지.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났네. 응, 근데 이제 우리 통장 비었겠네. 거의 그렇지. 그래도 후회는 안 하지? 아니, 그건 없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1200만 원. 이게 전부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동안은 남아있는 돈을 시간처럼 여겼는데 이젠 그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퇴직금 1억 3천. 그게 줄어든 게 단지 세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 없이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쓸 땐 이유가 있었지만 흐름이 없으니 금세 바닥이 보인 거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까? 이제는 진짜 계획 세워야지. 그럼 다음 달부터라도 같이 정리해 볼까? 그래, 우리 둘이 머리 맞대자.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시절이 끝났다면 이제는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처음으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신혼여행 사진이 톡으로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바다 위로 빛이 반짝이고 웃는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도 웃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1200만 원. 숫자는 분명했지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보다 더 두려운 건 방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결국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동안은 쓰는 이유만 있었지 지키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용돈. 적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이러면 8개월이면 끝이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 듣고 나니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지금까진 한 통장에 모든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쓸 이유는 다 달랐는데 돈은 한 줄로만 흘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원 4개를 그렸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에는 생활비 주머니라고 썼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살기 위해 꼭 써야 하는 돈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돈이니 매달 일정액을 고정으로 빼두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원에는 비상주머니,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는 돈입니다. 아내가 허리를 다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이건 절대 손대지 않는 돈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원에는 여유주머니, 한 달 살림을 마치고 조금이라도 남는 돈, 혹은 작은 수입이 생기면 이곳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끔 외식하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주머니였습니다. 마지막 4번째 원에는 꿈주머니. 퇴직 후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 바람 쐬며 커피 한 잔 마실 여유. 그런 사소한 꿈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4개의 원을 그려놓고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돈이 나뉘니 생각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투 4개를 꺼내 각각 이름을 적었습니다. 생활비, 비상, 여유, 꿈.
손끝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중 비상주머니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걸 보며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밤 다시 통장을 열었습니다. 금액은 여전히 1200만 원.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방향을 세웠으니까요.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흐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퇴직금 1억 3천에서 시작한 돈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6시 전에 집을 나섭니다. 하루를 버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몸이 움직이니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아내는 8시 반이면 가게로 출근합니다. 9시부터 1시까지 반찬을 만들며 오늘은 멸치볶음이 금방 나갔어. 이런 말을 건넬 땐 늘 얼굴이 밝습니다. 퇴직 후 4년, 이제는 통장을 열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연금 90만 원, 아내의 일로 85만 원, 내 일로 120만 원, 이 세 흐름이 만들어내는 월 295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답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려웠지만 이젠 흐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아내의 일, 내 일, 그리고 연금. 그 세 줄의 흐름이 우리의 노후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밤이면 노트를 펴고 그때 그려둔 4개의 원을 다시 봅니다. 생활비, 비상, 여유, 꿈. 이제는 그 안에서 삶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이제는 괜찮지?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린 버티는 법을 배웠잖아. 퇴직금 1억 3천에서 시작한 삶이 이제는 숫자가 아닌 태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트 마지막 장에 조용히 이렇게 적습니다. 버티는 사람은 결국 이기는 사람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 결국 평화를 얻는다.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봄날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퇴직금 1억. 평생 일한 대가로 받은 이 돈,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잘못 쓰면 몇 년 만에 끝나고 그 순간 노후 파산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1억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1억.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은행 통장에 0이 6개 찍힌 순간 마음이 든든해지죠. 하지만 그 든든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한 달 생활비부터 계산해 볼까요? 부부가 아껴 써도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입니다. 관리비, 식비, 교통비, 약가, 거기에 손주 용돈과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면 200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럼 1년에 얼마가 나갈까요? 2,4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즉, 퇴직금 1억으로는 생활비만 따져도 4년을 채 버티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한 번만 터져도 12년치 예산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5만 원 수준, 1년에 약 78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비로 필요한 2,400만 원과 비교하면 매년 1,62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을 어디서 메울까요?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1억을 1년에 1,620만 원씩 쓰면
6년이면 끝입니다. 그나마 이건 큰 사고나 치료비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이춘재 씨와 박경자 씨도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잖아.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비, 약가, 손주 용돈 하나하나 다 필요한 지출이었지만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경자 씨는 가계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돈이 나간 건 다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유가 너무 많아요. 퇴직금은 남은 생애 전부를 버티게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돈이 버팀목이 되기보다 먼저 녹아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쓰이는 속도는 느껴지지 않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나중에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잔액이 1,000만 원 줄었을 때는 이번 달엔 좀 많이 썼네 하고 넘기지만 그게 10번 반복되면 이미 1억입니다. 게다가 노후의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필요해서 나옵니다. 병원비, 관리비, 약가, 이건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에 입원, 한 번에 수술이 몇 년치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이런 지출은 예측도 어렵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서입니다. 퇴직금 1억은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다면 그 돈은 10년 이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한 덩어리의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엔 우리가 보낸 세월과 노동, 그리고 남은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아니 어쩌면 남은 생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퇴직금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작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만 쓰고 다음 달엔 아끼면 되지. 하지만 그 한 번쯤 괜찮겠지가 퇴직금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잘 안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잔고도 꽤 있고 아직 여유가 느껴지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은퇴했는데 한 번쯤 외식해도 되잖아. 손주 옷 사주는 재미가 있어야지. 이번 달엔 친구랑 여행 한번 가야겠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춘재 씨는 6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의 퇴직금 1억으로 부인 박경자 씨는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8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자 씨는 말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줄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계획 세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은 특별히 낭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자녀 결혼 지원금, 그리고 손주 돌잔치 축의금까지 모두 가족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돈이 가족의 미래를 흔들어버린 셈이 됐죠. 퇴직금이 사라지는 이유는 절대 큰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지출이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병원비 10만 원, 손주 용돈 10만 원, 자녀 도와준다고 20만 원, 그 세 가지를 합치면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퇴직금이 녹아내리는 속도입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고 보일러가 멈추고 치과 치료비가 수십만 원이 나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에 몇 번씩 반복될 뿐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계획 없이 쓰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퇴직금에서 월급을 꺼내 쓰듯 씁니다. 마치 다음 달에도 들어올 것처럼요. 퇴직금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우리 애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 안 그럴 거야.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물론 자식을 돕는 마음 이해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진짜 도움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착각입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불리면 되지. 지금은 예금 이자도 높잖아. 다시 벌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후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돈이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퇴직금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걸 모르고 쓰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이 옵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아직 여유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앞으로 쓸 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지출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돈은 비로소 오래 버티기 시작합니다. 퇴직금 1억을 오래 버티게 하려면 무조건 주머니를 나눠야 합니다. 이춘재 씨 부부는 퇴직 직후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새는지도 모른 채 돈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박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생활비랑 병원비, 여행비를 따로 나누면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말에서 지출 주머니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퇴직금 1억,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생활비 주머니 40%, 약 4천만 원. 이 돈은 앞으로 몇 년간 매달 꺼내 쓰는 생활비입니다. 국민연금 65만 원과 합쳐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퇴직금에서 매달 약 135만 원씩 보충하면 됩니다. 생활비 주머니는 은행 예금이나 CMA처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이 주머니는 생활의 숨통입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에 비상금, 자녀 지원금, 선물비를 섞지 마세요. 생활비 주머니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한 돈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수익 주머니 30%, 약 3천만 원. 이 돈은 돈을 조금이라도 불리는 용도입니다. 노후 자산의 핵심은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배당률이 꾸준한 우량 배당주처럼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좋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3에서 5%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연 3%만 잡아도 3천만 원에서 매년 90만 원, 5%라면 15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돈은 생활비 일부를 보충해주고 퇴직금 소진 속도를 늦춰줍니다. 투자 주머니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절대 원금을 건드리지 말 것.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이 주머니를 뺐으면 다음 해엔 수익이 사라집니다. 춘재 씨는 말했습니다. 이건 돈을 불리기보다 시간을 사는 투자네요. 세 번째는 비상금 의료 주머니 20%, 약 2천만 원. 이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입니다. 병원비, 응급 상황, 집수리,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만 써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생각보다 큽니다. 실손 보험이 있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본인 부담이 큽니다. 비상금 주머니는 현금으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예금에 넣어두는 식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주머니 덕분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겨도 생활비 주머니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가 행복 주머니 10%, 약 1천만 원. 이 돈은 마음의 여유를 위한 주머니입니다. 여행, 취미, 손주 선물, 외식 등 즐거움을 위해 써야 하는 돈입니다. 은퇴 후 모든 걸 아끼면 돈은 남아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박경자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은 써야죠. 이 주머니는 소비의 죄책감을 줄여줍니다. 계획된 행복은 낭비가 아닙니다. 퇴직금의 주머니를 이렇게 4개로 나누면 돈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돈이 새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통장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4개의 주머니는 안전합니다. 이건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10년을 버티는 시스템입니다. 이춘재 씨 부부는 이제 각 주머니를 매달 점검하며 어디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돈을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 그 주머니를 지키는 방법, 즉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 이 돈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하면 안 될까? 노후 자산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척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퇴직 직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요즘 이거 수익률 좋아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평생 모은 돈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춘재 씨는 67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지인의 추천으로 고수익 펀드에 넣었습니다. 월 1%만 나와도 은행보다 훨씬 낫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이자도 꾸준히 들어왔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 펀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춘재 씨의 퇴직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의 가장 큰 적은 욕심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괜찮을 거야. 이건 안전하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겁니다. 은퇴 이후의 돈은 잃지 않는 것이 곧 버는 것입니다. 연 3%라도 꾸준히 버는 게 한순간에 30%를 잃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후 자산의 3가지 원칙. 첫째,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 것.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둘째,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셋째, 남의 조언은 참고만 할 것. 친구가 했다는 이유로, 지인이 벌었다는 이유로 따라하면 결국 잃는 건 나 자신입니다. 코인, 비트코인, 급등주, 테마주 모두에게 기회 같지만 노후엔 리스크일 뿐입니다. 젊을 땐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의 돈은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그건 다시 일할 힘보다 다시 일어설 마음이 먼저 꺾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모험 자본이 아닙니다.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한 번 끊기면 그 다음은 연금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돈을 잃으면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불안이 커지고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작아지고 소비가 줄고 삶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의 첫 번째 원칙은 벌려 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입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의 마지막 퇴직금이라면 그 돈을 불릴 생각보다 지키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이 돈을 오래 쓰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을 오래 버티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덜 쓰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퇴직 후 이 돈으로 뭘 투자할까를 먼저 고민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아낄까입니다. 돈을 버는 건 어렵지만 줄이는 건 결심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퇴직금의 수명을 2배로 늘립니다. 이춘재 씨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22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박경자 씨가 가계부를 꼼꼼히 써보니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외식비, 하나씩 손대자 한 달에 3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먼저 보험입니다. 춘재 씨는 직장 다닐 때 들었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장은 겹치고 필요 없는 특약도 여러 개였죠. 부부는 함께 보험 증서를 꺼내놓고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겼습니다. 의료비, 실손, 상해 이 3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두 사람 모두 10만 원 넘는 요금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보니 매달 절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알뜰 요금제로 변경했습니다. 매달 8만 원, 1년이면 96만 원이 아껴졌습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 영화, 음악, 드라마, 신문,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손에 꼽아보니 월 5개나 있었습니다. 박경자 씨는 말했습니다. 안 쓰는데 그냥 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넷 중 셋을 해지하자 한 달에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이건 얼마 안 하잖아. 그 말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매달, 매년 쌓이면 퇴직금에 큰 구멍이 됩니다. 마지막은 외식비입니다. 춘재 씨 부부는 퇴직 후 주 2회 이상 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달 외식비를 합쳐보니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외식은 주 1회, 특별한 날만. 그렇게 바꾸니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 아껴졌고 그 돈으로 냉장고를 새로 샀습니다. 박경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끼니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4가지만 고쳐도 한 달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 남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이 습관 하나로 지켜지는 셈입니다. 절약은 기술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선택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덜 마시며 이건 내 내일을 위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이 쌓여 큰 시간을 버티게 해줍니다. 춘재 씨 부부는 이제 통장 잔액보다 지출표를 더 자주 봅니다. 그 표 안에 자신들의 노후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여유는 돈이 많은 데서 오지 않습니다. 흐름을 아는 데서 옵니다. 퇴직금 1억을 지키는 첫걸음은 새는 돈을 막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렇게 절약해 남긴 돈을 연금과 함께 어떻게 운용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 그리고 국민연금 65만 원. 이 2가지를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 노후의 길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과 연금을 따로 생각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 퇴직금은 한 번에 받은 돈. 하지만 이 둘은 함께 움직일 때 진짜 힘을 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소득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 정도. 부부가 둘 다 받는다면 한 달 130만 원 수준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 병원비. 조용히 계산해 보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춘재 씨 부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연금 받으면 살만하지 않겠어? 하지만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경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연금을 보완하는 보조금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으면 국민연금 65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135만 원을 퇴직금에서 꺼내 쓰는 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퇴직금 1억은 약 7년 8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만 줄여 180만 원으로 맞추면 그 기간은 9년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경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2년은 더 버티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랐어요.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생활비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도 투자 수익 주머니에서 매달 이자가 들어오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연 3%만 나와도 3천만 원 투자금에서 매년 90만 원, 한 달 약 7만 5천 원이 보충됩니다. 이 작은 흐름이 퇴직금의 수명을 12년 더 늘려줍니다. 춘재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투자란 말만 들어도 겁났어요. 근데 지금은 수익보다 안정이 먼저라는 걸 알겠어요. 연금과 퇴직금의 조합은 고정 수입과 보완 자금의 균형입니다. 연금은 시간을 벌어주는 돈, 퇴직금은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첫째, 생활비는 연금으로 기본을 채우고 퇴직금은 월 단위 보조금으로만 사용합니다. 둘째, 비상 상황이 아니면 퇴직금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셋째, 투자 수익 주머니는 생활비 보충용으로만 쓰고 새로운 투자를 위한 모험 자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박경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금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예전엔 돈이 빠져나가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흐름이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노후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언제,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면 불안이 줄고 계획이 생깁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면 미래가 덜 두렵습니다. 퇴직금은 버티는 힘, 연금은 숨 쉬는 힘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퇴직금은 시간을 나누어 쓰는 돈, 연금은 삶을 지탱하는 돈으로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1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10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돈을 오래 버티게 하는 마음의 힘, 노후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금 1억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초기에 이춘재 씨는 통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게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70대 중반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박경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 잔고만 보지 말고 우리 오늘 밥상이나 봐요. 아직 먹을 수 있고 살고 있잖아요. 그 말에 춘재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워지면 사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외출을 줄이고 지인을 피하고 사소한 지출에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다 보면 삶이 아니라 생존만 남습니다. 퇴직금은 살기 위해 버티는 돈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박경자 씨는 어느 날 가계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고 웃을 수 있었으니 이 돈은 잘 쓰인 거다. 그 문장을 본 춘재 씨는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 돈을 오래 쓰는 방법이구나. 덜 쓰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거. 노후에 돈이 오래 가는 사람과 빨리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수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욕심 대신 균형, 비교 대신 감사, 불안 대신 흐름을 보는 태도. 돈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닮아 흘러갑니다. 불안한 사람의 돈은 도망가고 평온한 사람의 돈은 자리를 잡습니다. 퇴직금 1억을 오래 버티게 하려면 3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노후와 비교하면 당신의 통장은 늘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기준은 남이 아니라 나의 속도입니다. 둘째, 지출을 죄로 여기지 말 것. 돈은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소비는 낭비지만 의미 있는 소비는 삶을 지탱합니다. 셋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 것.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은 생깁니다. 그걸 실패로 여기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불안은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다루는 마음이 돈을 오래 지켜줍니다. 이춘재 씨는 이제 통장을 매일 보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박경자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정리합니다. 잔액을 보며 불안해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 숫자를 보고 서로 안심합니다. 우리가 아직 버티고 있네. 응, 잘하고 있어. 그 대화 하나가 노후를 버티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결국 얼마 남았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쌓인 시간과 기억은 남습니다. 이춘재 씨 부부의 통장에는 숫자는 줄었지만 함께한 하루의 의미가 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퇴직금 1억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춘재 씨 부부의 통장엔 이제 처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야 돈의 쓰임을 알겠어요. 퇴직금 1억을 다 쓰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함께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퇴직 후 5년, 큰 사고 없이 매달 생활비를 지키며 부부는 조금씩 리듬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침엔 함께 시장을 보고, 점심엔 동네 공원을 걷고, 저녁엔 하루의 지출을 가볍게 점검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대신 하루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지만 이춘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주진 않아요. 그저 불행을 늦출 뿐이죠. 진짜 행복은 오늘을 무너지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 말에 박경자 씨가 웃으며 덧붙입니다. 그래도 그 불행을 늦춰준 게 우리 퇴직금이잖아요. 그들의 대화엔 계산이 아닌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만든 질서는 남습니다. 지출 주머니를 나누고 필요한 것과 욕심을 구분하고 의미 있는 소비를 이어가는 습관. 이건 돈이 끝나도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산입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퇴직금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 금액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얼마나 오래 의미 있게 마음 편히 쓸 수 있느냐입니다. 이춘재 씨 부부는 이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통장을 함께 봅니다. 이번 달은 좀 남았네. 좋아. 그럼 손주 선물 사자. 그 대화 속엔 불안이 없습니다. 계획과 여유,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숫자였지만 그 숫자가 그들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1억.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려 했던 마음,
그 시간의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 말해줍니다. 돈은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퇴직금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